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좀 전반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런 가운데 독일만 나올라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럽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5%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독일의 시장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휴장 그리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커다란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과 영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7개의 경제권이 1년 내에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어떤 분위기였었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4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했었죠. 때문에 오늘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17개국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0.5% 정도 상승했고요. 개별 국가별로 보시면 독일 닥스 지수는 0.31% 하락해 12,773선에서 마무리됐고요. 또 프랑스 캬크 지수는 0.4% 상승해서 5,954에서 마무리됐고 영국의 FTSE 지수는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 특징조 살펴보면요. 원유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해당 섹터가 4.1% 상승했고요. 반면 기술 섹터가 1%대로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회사 유니퍼는 27% 폭락했는데요. 독일 정부가 유니퍼에 대한 구제 금융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니퍼는 유럽 최대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유럽의 각종 제재에 맞서서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현물 가스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여 왔습니다.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정부의 구제 금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럽 시장 마감 현황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최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슈죠. 이미 경기 침체 들어섰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GDP 나우는 미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예상했습니다. 보통 GDP가 2개 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규정하는데요. 이미 1분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예측대로라면 미국은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판정됩니다. 반드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CNBC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흐름의 예외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고통은 덜하겠지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980년대 초 오일 쇼크 당시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덜 심각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번 침체가 그 이전의 침체 기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가 하루 휴장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의 상승장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G7 회원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제를 논의 중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거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가 이 상한제 적용에서 빠지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최대 석유 생산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제외하고 러시아에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에 이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는 러시아가 보복으로 원유 생산을 줄이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물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9,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엄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야, 너도 침체라는 키워드인데 참 재밌는 키워드긴 한데 그렇게 반가운 키워드 같지는 않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원래는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광고 문구와 비슷한 그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노무라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과 영국, 일본,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등 7개 경제권이 향후 1년 내에 침체가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통화 긴축과 그리고 생활비 상승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둔화를 야기할 것이다, 성장이 느려질 것이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중앙은행의 결국은 정책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그 침체 깊이는 나라나 경제권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라고 노무라 측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는 얕지만 최대 5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예를 들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당장 마이너스 2.2%로 떨어지면서 조기에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참 많은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참 힘들어하죠. 침체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되니까 침체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노무라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혹시라도 좀 완화적으로 정책을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침체기에는 부양 기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이후에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19 전국 때도 막대한 이제 부양 기조가 나오면서 침체에서 글로벌 경제를 좀 살리려는 노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침체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원인을 퇴치하려는 정책 노력이 결국은 이 침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부양 정책에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이 이유는 이 과도한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또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 침체 때문에 부양 기조로 다시 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얕은 침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양 기조 선회까지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또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0일에도 향후 1년 내 침체 확률을 30%로 봤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JP모건도 비슷한 의견을 또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경제 브레인이었던 제이슨 퍼먼 같은 경우에도 얕은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얕고 뭐 좀 길게 이어질지는 몰라도 부양 기조로 선회를 필요로 할 만큼 침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얕은 침체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그 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얕은 침체로 끝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바람직하겠죠.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 완화냐 아니면 침체냐. 사실 좀 오랜만에 약간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네.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꽤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대한 뉴스만 듣다 보니까 참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 원자재 가격은 꽤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피크아웃하고 있는 것 아닌지라는 희망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는 원유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밀과 천연가스, 목재와 옥수수 등 이렇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정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표를 함께 보시죠. 자, 원유 가격이 아주 많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3월 말 수준에 비해서 내려갔고요. 자, 이런 가운데 밀과 옥수수 대두 가격도 3월 말 수준보다 더 저렴해졌고, 면화 가격, 우리가 코튼이라고 부르죠. 면화 가격은 5월 초 이래 거의 2달 만에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인데요. 이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25% 수준으로 하락한 게 구리와 옥수수, 원유 이런 원자재들이고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원자재들은 면화와 목재, 이 정도의 그 원자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 보이는 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60%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꽤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구리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온갖 산업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경제학자보다 더 잘 맞춘다고 해서 닥터 쿠퍼로 불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구리 가격은 17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고공행진하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이긴 한데 이걸 그러니까 인플레 완화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봐야 되는지 참 헷갈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월가에서는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경기 침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일단은 가격을 굉장히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침체의 주요 원인이 긴축이라는 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불한, 그러니까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좀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기 침체 시에는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며 경제 성장과 그리고 최종 사용자들의 수요가 둔화하는, 그러니까 슬로잉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고 펄링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은 연준도 원자재는 못 찍어낸다. 그러니까 긴축 공포로 인해서 원자재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은 있지만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침체를 일으키는 것만큼 연준이 어떤 근본적인 수급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구리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6월에 뭐 한 13% 정도 하락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특정 산업의 어떤 트렌드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펜가나 홀딩스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에 구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어떤 조정이 근본적인 또 조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침체 공포에 따른 일단은 원자재 가격의 조정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산업에 여전히 특정 원자재가 많이 쓰일 가능성, 특히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구조적으로 어느 누구도 뭔가 생산하려고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어느 누구도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소 순화가 둔화된 부분 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것이라서 이게 아주 뭐 침체가 당연히 맞긴 한데 걱정할 부분이 아주 크진 않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볼커 연준 의장이 있을 때 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침체가 왔을 때랑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때랑 또 이 상황도 비교가 가능한 것이, 그때는 이제 뭐 에너지 업체들 또 뭐 정유사들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늘렸던 사이클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오는 것과 맞물려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에너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여전히 빠듯하게 여겨지는 좀 상황에서 침체가 온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공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점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키워드인데 워렌 버핏의 사진이 보이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사진도 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뭐 주말에 좀 깜빡 넘어갔던 그런 뉴스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가 정유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을 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이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요. 버크셔가 옥시덴탈 주식을 990만 주, 한 5.8억 달러 정도를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걸쳐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분 보유 비율이 이제 17.4%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총 뭐 1억 6천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면서 버크셔가 당연히 최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뱅가드에 비해서도 지분 규모가 60% 정도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워렌 버핏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덕에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 올해 정유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 상승에도 같이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워렌 버핏은 왜 이렇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만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나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수많은 원유 기업들 가운데 옥시덴탈이 갖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100% 자회사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버핏이 왜 이렇게 옥시덴탈을 사랑하느냐, 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가의 장기 상승에 배팅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최근에도 JP 모건이 뭐 서두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러시아의 보복성 감산이 있을 시에 유가가 최악의 경우에는 380달러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만큼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데 버핏이 베팅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좀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재무구조 개편에 유독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 옥시덴탈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3월 말 기준으로 옥시덴탈의 이 장기 부채가 26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것이 YOY 기준으로 27% 감소한 수치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대한 이자 지불을 이 회사가 여전히 하고 있다. 하지만은 최대 8.75%의 높은 금리를 좀 지불을 하다가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25년물 같은 경우에는 4.4%까지 금리가 내려오는 등 이런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시덴탈의 회사채가 이제 투자 등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회사도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버크셔도 저비용의 롤오버, 그러니까 만기를 더욱더 늦추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배당을 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핏이 배당주를 좋아한다는 점은 누구나 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6월 23일에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도 옥시덴탈이 신용등급이 이제 투자 등급으로 상향 시에는 이제 완전 인수를 버크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목적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늘리고 거기에다 부채까지 갚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데 옥시덴탈이 그러면 안 좋을 리가 없다라면서 버핏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옥시덴탈을 사랑하는 이유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의 경우에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만 보면 언제쯤인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업황 도대체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에 네. 대한 그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팬데믹 덕에 불타올랐던 이 반도체 수요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자, 그러면 언제쯤 과연 회복될까?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PC 시장의 반도체 수요가 리오프닝과 함께 위축됐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게이밍 수요 또한 팬데믹 당시만큼 열기가 뜨거울 수가 없는 상태죠. 또 여기에다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요즘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특히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죠. 특히 자동차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태이고 없다 보니까 뭐 자동차도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비자들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텔과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당분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글로벌 PC 수요는 올해 약 8.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AMD의 리사수 CEO는 PC 수요는 향후 몇 년간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시장의 하향 추세가 3, 4년에 한 번씩은 찾아온다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반도체 업황 하향에 마주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 그러니까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는 없어서 못 팔 만큼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수요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반도체 시장의 월가의 전망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상반기에 이제 시장 전체가 부진했잖아요. 근데 반도체주도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굉장히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를 예로 들자면은 뭐 M&A 불발도 있었고 GPU에 대한 뭐 오더컷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이클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장비 주문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뭐 부품의 공급이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런 가지각색의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앞으로를 좀 내다봤을 때는 세부 섹터별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요가 최근에 둔화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2023년에 웨이퍼 이 지출을 실제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초에 열렸던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낙관론을 좀 견지를 했다. 이렇게 좀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리는 좀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지출을 감축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주도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심대한 이 서버용 칩에 대한 오더컷만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 뭐 실제로 6월 22일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에서 AMD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를 했어요. 비중 확대 커버리지였는데 목표 주가를 103달러로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의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선반영됐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나온 후에 BMO 캐피털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이 실제로 이제 악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실제로 많이 하향되고 있는 지금이
마이크로를 매수하기 적기일 수 있다라고 또 역사적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주식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업황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 지금까지 주가 하락을 뒤로 하고 좀 하방이 닫히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